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스턴 최고급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저는 의사의 입술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이를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38살 의료기기 유통기업 대표 명문가 며느리였던 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갔고 시댁은 저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내쳤습니다. 그렇게 미국 상류층에서 쫓겨난 저는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버렸던 바로 그 이유가 한국에서 완전히 뒤집혔고 저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졌으며 제 뱃속에는 기적 같은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에블린 하퍼입니다. 38살이었던 그해 저는 보스턴 백베이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사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세운 의료기기 유통기업 하퍼 메디테크를 이끌었죠. 업계 사람들은 저를 냉철하고 완벽한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화려한 저택, 명품 옷장, 사교계의 주목,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남편 리처드는 시카고의 사모펀드 부대표였습니다. 우리 결혼은 뉴욕 타임스에도 실렸고 두 가문의 완벽한 결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늘 차갑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옷차림부터 말투, 식사 예절까지 평가했고 매번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언제 아이를 가질 거니? 저는 회사 유럽 진출 프로젝트가 끝나면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그 집안은 제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배우자가 아니라 후계자를 낳아줄 도구였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제 임신을 시도할 시기였으니까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심각하고 호르몬 불균형도 있습니다. 자연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치료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리처드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상담받아보자. 우리 함께 치료하면 될 거야. 하지만 그는 정작 본인 검사는 미루면서 제 상태만 문제 삼았습니다. 당신 몸이 문제라니 어쩌겠어.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시댁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식사 자리마다 후계자 이야기를 꺼냈고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점점 집보다 사무실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뉴욕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저는 우연히 그가 빅토리아 스톤과 맨해튼 레스토랑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빅토리아는 글로벌 투자사 스톤 캐피털 전무였고 저와 모든 면에서 비교되기를 즐기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리처드 집안과도 가까웠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제 병은 핑계일 뿐이었고 그들은 이미 저를 밀어낼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혼 서류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나왔습니다. 리처드는 감정적인 설명 없이 법률 용어만 늘어놓았고 시댁은 양측의 품위를 위해 조용히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사교 모임에 나타나 리처드와 친밀한 모습을 보였고 사람들은 저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 연민이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돈도 있었고 회사도 있었지만 제 안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됐고 그것도 가장 아픈 방식으로요. 그때 회사 아시아 사업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진단기기 기업과의 협력 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아예 다른 땅으로 가야 한다고. 그런데 그 출구가 한국에서 열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2024년 11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겨울 공기는 보스턴과 달랐습니다.
차갑지만 날카롭지 않았고 이상하게 제 정신을 깨우는 느낌이었습니다. 미래바이오와의 첫 미팅은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깔끔한 헤어스타일, 사업 자료 3벌.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평가하는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미래바이오 해외사업 총괄 이사 한지환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41세쯤 보이는 수줍지만 단단한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하퍼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지환이 과장된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대기업 대표라고 떠받들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과 숫자, 신뢰에 대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지만 기술력은 확실합니다. 단 파트너십은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기술만 가져가려는 곳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른 임원들은 저를 힐끗거리며 수군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 이혼 기사가 미국 경제지에 실렸고 한국 언론에도 번역됐더군요. 하지만 지환은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의 후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따뜻한 차 드시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누군가 제 배경이 아니라 제 상태를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호텔 라운지에서 대추차를 마셨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맛이었지만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한국 전통차입니다. 피곤할 때 좋습니다. 지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스턴과는 전혀 다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환이 제안했습니다. 공장을 직접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충북 오송에 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오송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환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부모님이 대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셨습니다. 저는 장학금으로 대학 나오고 군대 다녀오고 회사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리까지 15년 걸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허세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 상류층에서 늘 사람들의 집안과 자산부터 확인하는 분위기에 익숙했기에 더 놀랐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환이 한 명 한 명 소개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10년째 진단 알고리즘 연구하십니다. 이 팀장은 해외 인증 전문가고요. 모두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공장 근처 한식당에서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반찬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놀랐습니다. 보스턴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손맛입니다. 정성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집니다. 지환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겉으로 반짝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몫을 해내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제 안에 무언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체류가 길어지면서 저는 지환과 업무 외 대화도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가 편한 건 확실한데 그 이유를 아직 모르겠어요.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람은 조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회사 안에서 저를 노리는 시선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저를 끝까지 괴롭히려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저는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을 얻어 반쯤 정착한 상태였죠. 매일 아침 미래바이오 회의실에서 지환과 팀원들을 만났고 기술 협력과 유통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회의 때마다 전략기획 상무 오세란이 제 제안을 미묘하게 비틀어 해석했습니다. 외국 기업은 결국 우리 기술만 가져가려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회사를 지킨다는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오세란이 지환을 오래전부터 신뢰하고 싶어 했고 제 등장 이후 그 관계가 흔들린다고 느낀다는 걸요. 어느 날 회의 후 자료를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시장 분석 데이터 일부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지환에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이 빠졌는데요. 지환이 자료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분명 들어갔어야 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세란이 통역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일부를 전달하지 않았더군요. 사소한 방해였지만 쌓이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법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퍼 대표님 혹시 미국 쪽에서 이상한 연락 받으셨습니까? 무슨 연락요? 투자사 스톤 캐피털에서 저희 회사에 접촉했습니다. 귀사와의 협력권을 검토 중이라면서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빅토리아였습니다. 그녀가 여기까지 손을 뻗친 겁니다. 저는 지환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회사 전무가 제 전남편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합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의 공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오세란이 빅토리아와 비공식 미팅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은 겁니다. 해외에서 저를 끌어내린 여자와 한국에서 저를 밀어내려는 여자가 연합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오세란이 외국 자본은 결국 우리를 이용만 한다는 말을 퍼뜨렸고 미국에서는 빅토리아가 제 회사 거래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또다시 모든 걸 잃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환이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네, 일 정리 중이에요. 거짓말 같은데요. 목소리 들으니 우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전화 너머로 알아챈 걸까요? 15분 후에 로비로 내려오십시오. 같이 걷겠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 내려가니 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한강공원으로 걸었습니다. 밤의 한강은 고요했습니다. 지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드시죠?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문제예요. 제가 과거에 잘못 선택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지환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퍼 대표님 잘못 선택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족 곁에서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지환은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기적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잘못이 아니라고 아주 단단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게 사람을 다시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모든 걸 버텨낼 수 있을까요? 2025년 1월 프로젝트는 중요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양사 합작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했고 투자 규모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세란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이사회 자료에 제 과거 이혼 기사를 끼워 넣었고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 상무님, 제 사생활이 이 프로젝트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신뢰는 개인 삶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혼도 제대로 유지 못한 사람이 장기 파트너십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환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오 상무 선을 넘으셨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이사님, 저는 회사를 위해.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지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세라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적대적이었습니다. 회의 후 지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익숙해요. 미국에서도 비슷했으니까요.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닙니다. 지환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남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빅토리아가 미국 본사 거래선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일부 클라이언트가 계약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제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오피스텔에서 재무보고서를 보다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직접 수습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제가 잠시 미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사 문제가 생겼어요. 직접 가서 정리해야 해요. 지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네. 혼자 가시면 또 당하십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사님 일정도 바쁘실 텐데요. 당신이 무너지면 이 프로젝트도 무너집니다. 저는 파트너를 지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함께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지환은 제 옆에서 미팅마다 동행했고 거래선 대표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하퍼 메디테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저희가 보증합니다. 그의 단단한 태도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흔들렸던 계약이 하나둘 복구됐습니다. 보스턴 체류 마지막 날 지환과 저는 찰스강을 걸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사님. 당신이 아니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저도 고맙습니다. 뭐가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동정이 아니라 존중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직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세란이 사내 감사팀에 지환을 고발한 겁니다. 한지환 이사가 외국 기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지만 조사는 시작됐고 지환은 업무에서 일시 배제됐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음해였습니다. 과연 저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지환이 감사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관련 모든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회의록, 이메일, 계약서, 기술 자료 공유 내역까지 전부 출력했습니다. 단 하나도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법무팀 검토를 거쳤고 이사회 승인도 받았습니다. 감사팀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팀장님, 이 자료들을 봐주십시오. 한 이사는 원칙대로 일했습니다. 감사팀장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 상무 측에서 제보한 내용이 구체적이라. 구체적이면 증거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증거 없는 주장은 음해입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IT팀에서 이메일 서버 로그를 분석한 결과 오세란이 외부로 기밀 자료를 전송한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받는 사람은 빅토리아 스톤이었습니다. 오세란은 제가 아니라 자신이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고 그걸 지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겁니다. 이사회는 즉시 오세란을 해임했습니다. 지환은 복귀했고 프로젝트는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빅토리아가 이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리처드였습니다. 전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블린, 미안하다. 갑자기 왜? 빅토리아가 나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어. 투자건으로 날 이용하고 버렸어. 너한테 한 짓이 이제야 이해가 가.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알려줄게. 빅토리아가 불법 내부 거래 의혹을 받고 있어. SEC에서 조사 중이야. 곧 터질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악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걸요. 한 달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빅토리아 스톤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됐고 스톤 캐피털에서 해임됐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두 여자 오세란과 빅토리아는 결국 스스로 만든 욕심에 덫에 걸렸습니다. 지환이 말했습니다. 정의가 이긴 겁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환이 저를 남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퍼 대표님. 네. 이제 편하게 에블린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에블린. 지환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당신이 좋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조용하고 단단한 남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지환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지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지환이 물었습니다. 에블린, 우리 같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같이요? 네.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못 가질지도 몰라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버렸던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지환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네. 결혼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계산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와 견딜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곁에 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환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에블린 하퍼,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게요. 2025년 3월 우리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환의 부모님과 제 부모님만 모시고 작은 식사를 했습니다. 지환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아버지도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좋은 며느리 만났다. 고맙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화상통화로 참석한 제 부모님도 우셨습니다. 에블린 행복해 보인다. 엄마가 미안하다. 예전에 너한테 너무 성공만 강요했던 것 같아.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강해졌어요. 신혼집은 반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보스턴 대저택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이상하게 이곳이 훨씬 따뜻했습니다. 퇴근 후 나란히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일상이 저에게는 처음 누리는 평온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2달 후 저는 극심한 어지럼과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업무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다시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과거 병이 재발한 걸까요? 지환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이겨냅시다. 며칠 후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모든 걸 다시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또다시 모든 걸 잃는 꿈이었습니다. 지환은 매일 밤 제 곁에서 잠들었고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에블린,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의 말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아침 저는 너무 떨려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과연 의사는 무슨 말을 할까요?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과거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보스턴 산부인과에서 들었던 그 무서운 진단, 리처드의 차가운 눈빛, 시댁의 한숨.
모든 게 다시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한참 보더니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임신 8주입니다. 아기 심장 박동도 들립니다. 스피커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쿵. 제 아기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미국에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과거 진단서를 보니 가능성이 낮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었죠. 장기간 치료와 생활 변화,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몸이 안정되면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지환의 손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줘서요. 당신 덕분에 제 몸이 살아난 것 같아요. 지환이 웃었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지환의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버지도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하실 정도로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손주구나. 고맙다 에블린. 미국 부모님께도 화상통화로 알렸습니다.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에블린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넌 해냈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빅토리아 스톤이 내부자 거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리처드도 연루돼 사모펀드에서 해임됐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오세라는 기밀 유출로 업계에서 퇴출됐고 다시는 제대로 된 회사에 발을 들릴 수 없게 됐습니다. 정의가 이긴 겁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 회사 하퍼 메디테크와 미래바이오의 합작 제품이 FDA 승인을 받았고 유럽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정식으로 지사를 세우기로 결정했고 서울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삶은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임신 5개월쯤 성별을 알게 됐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이래요. 저는 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지환이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 저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뱃속의 아기, 성공한 사업, 따뜻한 가족. 모든 게 제게 왔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5년 10월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순산이었습니다. 3.1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따님이세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은 얼굴, 꼬물거리는 손.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지어뒀습니다. 한서연. 한국과 서양을 잇는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안녕 서연아. 지환이 옆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진짜 우리 딸. 응. 우리 딸. 병실에 지환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을 보시더니 우셨습니다. 예쁘다. 우리 손녀 정말 예뻐. 아버지도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서연을 안으셨습니다. 고맙다 며느리. 우리 집안에 이런 복이 오다니. 미국 부모님도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을 안고 오셨습니다. 우리 손녀구나. 에블린, 넌 정말 대단해. 아버지도 감동하셨습니다. 지환, 우리 딸 잘 부탁하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장인어른.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신혼집이었지만 이제는 새 식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서연은 잘 자고 잘 먹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수유를 하며 서연을 봤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제게 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환은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밤중 수유도 함께 깼고 기저귀도 갔고 자장가도 불렀습니다. 에블린 행복해요? 너무. 당신은? 저도요. 당신과 서연이 있어서 완벽해요. 몇 달 후 저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회사 한국지사장으로 정식 임명됐고 아시아 시장 총괄을 맡았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일과 육아 두 가지 모두 제 삶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리처드였습니다. 에블린 축하한다. 아기 낳았다며? SNS에서 봤다. 행복해 보이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어. 너는 문제가 없었어. 문제는 나였어. 용서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었어. 행복하게 살아.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서연이 돌이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영구 정착하기로. 저는 한국 영주권을 신청했고 몇 달 후 승인됐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도 한국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에블린 정말 한국에서 계속 살 거야? 응. 여기가 내 집이야. 후회 안 해? 전혀. 여기서 내 진짜 인생을 찾았어. 어느 날 지환이 말했습니다. 에블린 둘째는 어때요? 저는 웃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농담이에요. 서연이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과 서연이 있으면 돼요.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2025년 12월 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둘째였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지환에게 말했습니다. 둘째래요. 정말요? 응. 12주래. 지환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에게도 말했습니다. 서연아, 동생 생긴대. 진짜요? 남동생이요? 아직 몰라. 어떤 게 좋아? 아빠 닮은 남동생이요. 서연이 신나했습니다. 임신 기간은 첫째보다 수월했습니다. 몸이 적응한 것 같았죠. 일도 계속했습니다. 회의도 참석하고 출장도 다녔습니다. 6개월쯤 성별을 알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래요. 우리 아들. 지환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당신이 지어봐요. 준혁은 어때요? 준수하고 혁혁한 준혁. 좋아요. 한준혁. 멋진 이름이에요. 2026년 6월 예정이었지만 5월 말에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조사는 아니었지만 예정일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 이번에도 순산이었습니다. 3.3kg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세요. 준혁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지환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고마워, 에블린. 나도 고마워요. 서연도 동생을 만났습니다. 엄마, 동생 작아요. 응. 서연이도 태어났을 때 이렇게 작았어. 나 잘할게요. 좋은 언니 될게요. 저는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두 아이 사랑하는 남편, 따뜻한 가족. 이게 제가 평생 꿈꿨던 삶이었습니다. 퇴원 후 지환의 부모님이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서연을 돌봐주셨습니다. 며느리, 푹 쉬어. 내가 다 할게. 고마워요, 어머니. 지환은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회사 일을 잠시 내려놓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당신이 쉬어야 해요. 일도 있잖아요. 고마워요. 당신 최고예요. 준혁은 서연과 달랐습니다. 더 활발하고 더 시끄러웠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지환이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참 신기하죠? 왜요? 당신은 미국 상류층 출신이고 나는 대구 철물점 아들인데 지금 함께 아이 둘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운명인가 봐요.
맞아요. 운명이에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직도 절망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행복했고 사랑받았고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퍼 지사장님, 외국인 투자 자문위원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자문위원이요? 네.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투자 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5년 하반기 저는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기뻤으니까요.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건 규제가 아니라 문화적 이해 부족입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 기업인들이 신규 투자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저는 멘토로 활동했습니다. 많은 외국 기업인들을 만났고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한국은 빠르지만 따뜻한 나라입니다. 사람을 중시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고 외국인 투자도 늘었습니다. 어느 날 경제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하퍼 지사장님, 당신 스토리가 화제입니다. 인터뷰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스토리요? 미국 상류층 출신이 한국에서 제기한 이야기요. 불임 극복, 사업 성공, 가족까지. 완벽한 스토리잖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상처를 드러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환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하세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하셨어요? 선택이 아니라 한국이 저를 받아줬어요. 제가 가장 약했을 때 이 나라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면 이 행복을 못 느꼈을 거예요. 기사가 났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박 스토리다. 진짜 용기 있네.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특히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서 많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도 희망을 갖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죠.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하퍼 지사장님, 자서전 쓰시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 6개월간 집필했습니다. 불임의 아픔, 이혼의 고통, 한국으로의 여정, 지환과의 만남, 임신의 기적, 새로운 삶. 모든 걸 솔직하게 썼습니다. 책 제목은 서연에서 시작된 기적으로 정했습니다. 출판됐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죠. 서점 사인회에 수백 명이 왔습니다. 하퍼 지사장님, 당신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한 여성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도 불임이에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와요. 책은 해외에서도 출판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PBS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에블린, 토크쇼 나와주실 수 있나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5년 만에 뉴욕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에블린, 한국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준 나라입니다. 저를 받아주고 사랑하게 해주고 꿈을 이루게 해준 곳입니다. 제 고향입니다. 쇼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지환과 아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준혁도 안 왔습니다. 지환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보고 싶었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과연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정부 자문위원 활동은 계속됐고 저는 더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패를 겪은 여성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제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처럼요? 담당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저처럼요. 저도 한때는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저는 멘토로 참여했습니다. 이혼, 사업 실패,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울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퍼 지사장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의 약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한국 왔어요? 엄마가 힘들 때 한국이 도와줬거든. 그래서 왔어. 엄마 한국 좋아요? 너무 좋아. 여기가 엄마 집이야. 서연이 웃었습니다. 나도 한국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준혁은 아직 어렸지만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미, 나 배고파. 두 언어를 섞어 썼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두 문화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2025년 말 회사에서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래바이오와의 합작 기업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지환이 함께 만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상장 준비 과정에서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지환과 아이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환이 말했습니다. 에블린 고마워요. 뭐가요? 당신이 한국에 와줘서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연말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모범 외국인 투자자 상을 준다는 겁니다. 하퍼 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환, 서연, 준혁, 시부모님, 제 부모님까지.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만이 아닙니다. 저를 받아준 한국, 저를 지켜준 남편, 저를 사랑해준 가족 모두의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상패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절망 속에 있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제 인생 같았습니다. 어두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은 2026년 3월입니다. 저는 39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지환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당신은? 저도요. 커피 마실래요? 고마워. 서연이 일어나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 가요? 응. 아빠가 데려다 줄 거야. 준혁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으로 숨을 쉬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예쁘다. 지환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나스닥 상장 최종 검토 회의였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하퍼 지사장님 준비됐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상장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 같았습니다. 회의 후 지환이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해냈어요. 우리 함께 해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유치원 이야기를 했고 준혁은 옹알이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서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준혁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둘 다 골아떨어졌죠. 지환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피곤해요? 지환이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좋은 피곤함이야.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에블린. 응? 행복해요? 너무. 당신은?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도 그래.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지환이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절망 속에 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불임, 이혼, 배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지환이라는 사람, 서연과 준혁이라는 아이들.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큰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에블린 하퍼, 이제는 한에블린. 한국의 며느리, 두 아이의 엄마, 성공한 사업가.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체성이 자랑스럽습니다. 미국 상류층이었던 것보다 훨씬 더요.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아니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이곳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사업을 키우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겁니다. 그게 제 꿈이고 제 행복입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때로는 지구 반대편에서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겁니다. 옆에 지환이 있고 방 건너편에 서연과 준혁이 있습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에블린 하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배경은 항상 이곳 대한민국일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아주 조용한 순간에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오르기 전 집안에 옅은 빛이 번지고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면 저는 잠시 가만히 서서 지금 제 삶을 바라보곤 합니다. 아이들 방에서 뒤척이는 작은 기척이 들리고 남편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식탁 위 컵을 꺼내는 모습을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제가 이런 평범한 장면 하나를 이렇게 오래 바라보며 웃게 될 줄 정말 몰랐다고 말입니다. 예전에 저는 늘 더 높은 곳을 받고 더 완벽한 결과를 원했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압니다. 사람을 진짜 지탱해주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집안에서 숨을 쉬며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해주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요. 아이들이 웃으며 제 품으로 달려올 때마다 저는 아직도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 아이는 아침잠이 많아 늘 제 어깨에 얼굴을 비비며 안기고 다른 아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오늘은 어디 가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런 사소한 질문에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제 존재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스스로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일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한마디, 엄마라는 그 짧은 말 안에 제 인생 전체가 다시 살아난 듯한 감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제 이름처럼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쉽게 지워버릴 수 없으니까요. 다만 지금의 저는 그 시간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제 손에 쥔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면 저는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이 사람은 제 삶을 화려하게 바꿔준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저를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초라하다고 느꼈던 순간에도 저를 동정하지 않았고 제 상처를 들춰내며 우월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곁에 가만히 서서 제가 다시 제 자신을 믿을 때까지 기다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늘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말로 크게 증명하려는 사람도 많지만 제 남편은 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날 때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체온을 재는 사람,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제 몫의 집안일을 먼저 끝내놓는 사람, 제가 문득 과거의 기억으로 흔들릴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인생 끝에서 다시 만난 사랑은 설레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안심하게 만드는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안심이야말로 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늘 두 가지 감정이 함께 떠오릅니다. 하나는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경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단지 새로운 나라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족을 지켜내는 방식, 힘든 시간을 건너는 인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 때문에 왔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깊이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빠르고 발전된 시스템도 놀라웠고 어디를 가도 치밀하게 돌아가는 생활의 편리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면서도 정이 끊어지지 않는 분위기, 저는 그런 것들 속에서 오래 있고 살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나라에서 비로소 삶의 속도를 다시 배운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속도가 아니라 함께 걸을 사람의 발걸음을 살피는 속도를 말입니다. 가끔 혼자 차를 마시다가 창밖을 보면 처음 한국에 왔던 날의 제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저는 많이 지쳐 있었고 세상을 향해 경계심을 세운 채 아무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저는 믿습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열릴 수 있고 좋은 사람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 것, 약한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 것, 조건보다 마음을 먼저 볼 것,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쉽게 포기하라고 말하지 말 것을요. 왜냐하면 저 역시 누군가가 쉽게 단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 제 가장 큰 소망은 아주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남편이 지금처럼 묵묵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제 곁에 오래 머물러주고 저 역시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한국에서 받은 이 따뜻함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 땅에서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함께 더 많은 도시를 여행하고 싶고 남편과는 지금보다 더 느긋한 마음으로 계절을 보내고 싶습니다. 때로는 바닷가를 걷고 때로는 조용한 산길을 오르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시간을 천천히 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미래가 늘 경쟁과 증명의 장소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분명 압니다. 행복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돌아갈 집이 있고 제 이름보다 먼저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이 있고 아무 설명 없이도 제 표정을 읽어주는 남편이 있고 상처받았던 과거까지도 조용히 끌어안게 해준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어버린 것들만 세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곁에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새롭게 제게 와준 것들을 헤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손을 잡아준 사람들에게, 저를 다시 믿게 해준 삶에게, 그리고 무너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한국에게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날들이 오더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가장 소중한 답을 찾았다는 것을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완성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절망 끝에서도 사람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제 앞에 놓인 내일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